8장 병적인 의존성에 대한 체계적인 자기분석. 클리어의 이야기라 미리 하는 자기분석. 아무리 일을 설명하고 주의 깊게 표현하더라도 자기 이해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다. 여기서 묘사된 상황을 여성이 처해 있는 흔한 문제로 여기도 충분히 흥미로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은 여성의 영역을 넘어선다. 타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의존, 더 깊은 의미에서 부당한 의존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어떤 시기에 타인에 대한 의존성의 이런저런 측면을 마주하게 된다. 클리어처럼 어린 시절에 그 존재를 인식했을 경우도 많다. 하지만 클리어가 분석을 시작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 존재를 사랑이나 의리 같은 절묘한 말로 덧씌운다. 의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할 보장된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존성은 우리가 성숙하고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걸림돌을 넣는다. 그리고 의존성이 약속한 행복은 대부분 허상에 가깝다. 자기 분석의 문제를 떠나서 자립과 좋은 대인관계를 바람직한 목표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의존성의 무의식적인 영향을 파헤치는 것이 흥미롭고 유용한 일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한 여성은 클리어다. 친절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분석 과정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클리어의 배경과 분석의 진척 상황에 관한 대체적인 줄거리는 앞에서 이미 제시했으므로 필수적인 정보를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다. 그녀의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관심이 있어서도 클리어 개인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다. 이 분석이 탁월하거나 완성도가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다. 그 모든 실수와 결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제가 점진적으로 인식되고 해결되었는지를 이 사례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실수와 결함을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명확하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전형적이다. 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과정이 다른 신경정적인 경향의 분석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본질성으로 같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클리어의 사례를 본래 형태대로 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대부분 표적으로 짤막하게 글을 써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의 분석적인 노력을 작성한 부분은 넣지 않았다. 그 노력은 모두 막다른 골목에서 끝났다. 실패한 시도를 추적하는 것도 흥미로웠겠지만 굳이 취미를 늘리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가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석의 각 측면은 계략적인 설명에 이어서 논의될 것이다. 자기 분석을 위한 노력에 변변한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몇 달이 흘렀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클리어는 자신이 편집하는 잡지에 기사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작가에게 심한 성질을 내며 깨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상황에 비해서 과도하게 하마치미를 올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 5시에 잠에서 깨어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클리어는 분노와 분노를 유발한 자극 사이의 부딪히를 일시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일어난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진짜 이유 역시 신뢰가 없는 행동과 연관된 것이었지만은 그녀의 마음과 더 깊은 관련의 문제가 있었다. 그녀의 친구 피터는 일 때문에 출장을 떠났으나 그가 약속한 말과 달리 주말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아니었고 아마도 토요일까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피터를 생각하며 어떤 일도 확실히 하는 법이 없다고 중얼거렸다. 피터는 항상 클리어에게 희망을 품게 했다가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전날 밤에 느낀 피로를 과로 탓으로 털렸지만 사실은 실망에 대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피터와 함께 저녁을 보내기를 기대하며 저녁 초대도 거절했건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그녀는 영화를 보러 갔다. 피터가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약속도 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로 그녀는 가능한 한 저녁 시간을 많이 비워두고 피터가 과연 자신과 함께 할지를 궁금해하며 항상 불안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상황을 생각하는 동안에 그녀는 두 가지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다. 하나는 몇 년 전에 그녀의 친구 아일린이 말해주었던 사건이었다. 아일린은 한 남자와 열정적이었지만 다소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서 폐렴을 심하게 앓게 되었다. 고열이 내리자 놀랍게도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은 사라지고 말았다. 남자는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아일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클레어의 또 다른 이야기는 그녀가 청소년이었을 때 읽은 소설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준 한 장면과 관련이 있었다. 소설 속의 여주인공의 첫 번째 남편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자신의 귀환에 기뻐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결혼은 갈등으로 이미 망가진 상태였다. 남편이 없는 동안에 아내의 감정은 변했고 그녀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아내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전부였다. 남편이 그녀를 원하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다니 뻔뻔스러움이 화가 났다. 그녀와 그녀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자신이 피터에게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리키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분노의 원인이 작가가 아닌 피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해석했고 두 현상에 대한 해석도 옳았다. 그러나 정확성은 갖췄을지언정 해석의 깊이가 부족했다. 그녀가 피터에게 품고 있는 분노의 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이 폭발을 일시적인 불만으로 간주했고 그에게서 떨어지고 싶은 소망을 너무 가볍게 무시해버렸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그녀는 피터에게 너무 의존적이어서 분노나 이별에 대한 소망을 감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녀는 의존성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피터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현상에서 일말의 오해 없는 언어로 아무리 말한다 해준다고 해도 당사자인 자신이 그 순간에 견딜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발견이라면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현상의미에 대한 클레어의 기본 저항은 왜 그녀가 현상에 암시하는 특정한 질문들을 언급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준다. 두 가지 현상 모두 일반적인 방식으로 헤어지고 싶은 소망을 함축하면서도 매우 특별한 형태의 헤어짐을 나타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두 경우에 모두 남자는 여전히 여자를 원하지만 여자의 감정은 사라져버렸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클레어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관계의 유일한 결말이었다. 그녀는 피터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피터를 떠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그녀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피터가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녀는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한 그녀의 불안감은 너무 깊어서 자신이 두려워한다는 사실만을 깨닫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발견했을 때도 여전히 피터가 이별을 원한다는 사실을 눈 감을 정도로 그 불안감이 대단했다. 여자가 스스로 남자를 거부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클레어는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소망뿐만 아니라 복수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두 가지 욕망은 모두 깊이 묻혀 있었고 둘 다 인식되지 않은 속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녀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질문은 피터에 대한 분노가 의식으로 돌아오기까지 왜 하룻밤이나 걸렸고 심지어 그때도 왜 먼저 작가에게 분노가 전이되면서 진정한 의미를 숨겼는가 하는 것이다. 그녀는 피터가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를 억제한다는 점은 한층 더 두드러진다. 그러한 경우에 분노는 분명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이고 누구에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그녀의 성격에도 맞지 않았다. 분노를 유발한 진짜 원인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그녀의 특징이었지만 어쨌든 그녀는 사람들에게 종종 화를 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일상적인 문제일 뿐이지만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왜 피터와의 관계는 그 관계를 막는 어떤 창에도 의식하지 않으려 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정한 이야기를 꺼내는 셈이다. 클레어는 의식에서 모든 문제를 떨쳐버린 뒤에 다시 잠들었고 꿈을 꾸었다. 그녀는 외국 어느 도시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했다. 그녀는 길을 잃고 길을 잃은 느낌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가진 돈은 모두 여기에 맡긴 짐 속에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가 박람회에 가 있었다. 어딘지 비현실적이었지만 그녀는 곧 도박용 가판대와 기괴한 쇼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회전목마를 타고 있었다. 회전목마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서 무서워졌지만 뛰어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파도를 타고 표류했다. 그녀는 포기와 불안이 뒤섞인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꿈의 첫 부분은 그녀가 청소년기에 겪었던 일을 떠올리게 했다.
낮은 도시에 있었던 그녀는 호텔 이름을 잊어버리고 꿈에서처럼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전날 밤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길을 잃은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도방용 갑판대와 기괴한 쇼를 자신이 전에 피터를 생각하며 떠올린 것과 연관지었다. 피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장소를 역시 환상적인 약속을 하는 듯하지만은 결국 사람들이 썩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 기괴한 쇼가 피터에게 느끼는 자신의 분노를 표현해주는 것처럼 생각이었다. 피터는 괴물이었다. 꿈에서 그녀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상실감의 깊이였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이러한 분노와 상실감의 표현은 자신의 실망에 대한 과장된 반응일 뿐이며 어쨌든 꿈은 괴상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자신이 받은 인상에 대해서 해명했다. 그 꿈이 클레어의 문제를 기괴하게 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감정의 강도를 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꿈이 심하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점을 들어서 내용을 무시하기는 충분하지 않았다.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과정을 만들어내는 경향은 뭘까? 그것은 실제로 과정이 아니라 그 의미와 강도를 인지할 수 없는 감정적인 경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아닐까? 그 경험은 정말 의식적인 수준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전혀 다른 것을 의미했을까? 이어지는 클리어의 발달로 미뤄볼 때 이 경우에는 정말 질문이 적절한 것이었다. 클리어는 정말 꿈과 이전의 현상들이 나타낸 것처럼 비참하고 분노하고 길을 잃은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치밀한 예전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녀에게 이 깨달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같은 이유로 그녀는 꿈에서 가진 돈 전부를 여기에 보관한 짐에 두고 온 부분을 무시했다. 이는 아마도 그녀가 피터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감정의 응축된 표현이었을 것이다. 역은 피터를 상징하고 또한 영구적이고 안전한 것을 함축하는 집과는 대조적으로 일시적이고 무관심한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클리어는 불안으로 끝나는 꿈의 결말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꿈에 드러난 또 하나의 놀라운 감정적인 요소를 무시했다. 더구나 그녀는 전체적으로 꿈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저런 요소에 대한 비상적인 설명으로 만족했고 따라서 꿈을 통해서 그녀가 이미 아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 만약 그녀가 꿈을 더 깊숙이 탐구했다면 꿈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보았을 것이다. 나는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피터는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이다. 내 삶은 회전 목마와 같아서 뛰어내릴 수 없다. 표현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하지만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감정과 무관한 생각은 쉽게 무시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경험은 쉽게 무시할 수가 없다. 클리어는 자신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해하는 데 명백히 실패했지만 상실감에 대한 감정적인 경험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그 뒤에 시작한 분석의 경로를 따라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분석 작업은 여전히 저항이라는 제목 아래에 남아있었다. 다음날 클레어가 자신의 연성을 검토하는 동안에 또 꿈에 나온 외국 도시와 관련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외국 도시에 있을 때 그녀는 역으로 가는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날은 말을 몰랐기 때문에 길을 물을 수도 없고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그녀는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을 살 수도 있었고 좋은 호텔에 가서 직원에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길을 묻기는 그녀는 너무 소심하고 무력이었다. 그때 불현듯 이런 소심함이 피터에게 실망감을 표현할 때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까지 그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대신에 실제로 그녀는 그녀에게 교회에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한 것이다. 클레어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인형 에밀리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에밀리의 유일한 도점은 값싼 가발로 된 머리였는데 클레어는 빚어내리고 떠올 수 있는 진짜 모발로 만든 가발을 간절히 원했다. 그녀는 종종 장난감 가게 앞에 서서 진짜 모발로 된 머리카락을 가진 인형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다. 선물을 잘 주시던 어머니는 그녀에게 진짜 모발로 만든 가발을 가지고 싶은지 물었다. 하지만 클레어는 거절했다. 그 가발은 비쌌고 어머니가 가진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 모발로 만든 가발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그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맺힐 정도였다. 그녀는 분석 치료를 받는 동안에 소망 표현을 주저하는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여전히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아직 남아있는 소심함이 지난 기간에 느낀 괴로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지 피터에게도 솔직해지고 자신의 소망을 그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었다. 클리어의 해석은 이번 정확한 분석이 어떻게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고 관련된 문제를 흐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서 발견된 해결책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그 기억은 그녀가 자기 주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로 끝나지 않았다. 막연하게라도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강박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이 경향은 현재 상황에도 적용되었다. 확실히 그녀는 자신의 소망을 너무 소심하게 표현했다 하지만은 이러한 억제는 소심함보다도 무의식적인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내가 아는 바로 피터는 냉담한 사람이었고 자신에 대한 어떤 요구에도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당시 클리어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고 그래서 피터의 시간에 관련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소망도 표현하지 않고 충분히 억누를 정도로 감지하고 있었다. 결혼 가능성에 대해서 자주 생각했지만 언급하기를 꺼린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만약에 그녀가 주말까지 돌아오라고 했다면 그는 응했을 테지만은 화도 냈을 것이다. 그러나 클리어가 피터에 가진 내면적인 한계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녀에게는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그 문제에서 주로 자신의 몫을 보고 극복할 자신이 있는 부분을 보려고 했다.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넘기면서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클레어의 오래된 행동 방식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녀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클레어가 모든 괴로움을 자신의 소심한 탓으로 돌린 결과 그녀는 적어도 의식적으로 피터에 대한 원한을 버렸고 그를 다시 만나기를 고대했다. 이 일은 다음날 저녁에 일어났다. 새로운 실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터는 약속 시간에 늦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해 보였고 그녀를 보면서도 기뻐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는 자의식이 강해졌다. 피터는 그녀가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고 늘 하던 대로 그녀에게 주말에 집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났는지 물어보며 공세를 취했다. 그녀는 설득력 없는 이유를 가지고 부인했지만은 피터가 더 아파가자 화났다는 것을 인정했다. 화내지 않으려고 저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유치하고 그녀 자신의 소망만을 생각한다고 꺼지졌다. 클리어는 비참했다. 조간신문에서 난파선에 가는 기사를 본 클리어는 꿈에서 파도를 타고 표현했던 부분이 다시 떠올랐다. 이 꿈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났을 때 그녀는 네 가지 연상을 떠올렸다. 하나는 그녀가 난파선을 타고 파도를 표류하고 있는 환상, 그녀가 물에 빠질 위기에 처해졌던 근장은 남자가 그녀를 팔로 감싸 구해 주었다. 그와 함께 손의 소속감이 느껴지고 한없이 보호받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품에안고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두 번째 연상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로 끝나는 소설이 관한 것이었다. 여러 남자를 만나며 처참한 경험을 한 여자가 마침내 자신이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때 클리어는 브루스와 친해졌을 무렵에 꾸었던 꿈의 한 부분이 생각났다. 브루스는 그녀를 격려해주면서 멘토가 되었다고 암묵적으로 역사했던 나이 많은 작가였다. 그 꿈에서 그녀와 브루스는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그는 마치 영웅이나 반인 같았고 그녀는 행복의 기분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남자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같았다. 그녀는 이 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브루스의 총명함을 명목적으로 과대평가했고 나중에서의 그의 옹졸하고 엄격한 억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억은 그녀가 브루스를 짝사랑한 시기보다도 앞서 대학에 다닐 때 꽤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 잊을 뻔했던 또 다른 환상을 떠올리게 했다. 아니, 오히려 자주 꾸었던 백일몽이라고 할 수 있었다. 뛰어난 지성과 시해, 명성과 부를 부여받은 위대한 남자의 모습을 드러선 환상이었다. 이 위대한 남자는 눈에 띄지 않는 그녀의 겉모습 아래에서 대단한 잠재력을 감지하고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가 만약에 행운을 준다면 그녀는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발전에 모든 시간과 정력을 바쳤다. 그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옷과 매력적인 집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지도 아래서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그렇게 미운 우리 새끼가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다. 그것이 개발된 소녀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피그말리온의 환상과 비슷했다.
클리어는 처음에 일련의 연상을 두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다고 해석했다. 그녀는 모든 여자가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터는 그녀에게 안정감과 영원한 사랑을 주지 않았기에 그 점에는 소망이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실제로 연상을 하면서 깊은 내막을 건드렸지만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갈망하던 사랑의 특별한 속성을 나중에서야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그녀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터가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앞서 수행했던 분석 작업의 결과가 맞는지 추론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어지는 기간에 클리어는 언급했던 마지막 연상들을 검토하면서 더 많은 세부사항을 알아챘다. 그녀는 마지막에 연상 터리의 처음 두 가지 연상에서 남자가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점을 깨달았다. 한 남자는 익산을 뻔한 그녀를 구했다. 소설 속의 남자는 여자에게 학대와 잔혹 행위를 피할 자리를 제공했다. 브루스와 백일몽 속의 위대한 남자는 그녀를 어떤 위험에서 구하지는 않았지만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구원, 보호, 은신이 반복되는 주제를 관찰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사랑을 뿐만아니라 보호도 갈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피터에게 기대했던 가치 중에 하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조언해주고 위로해주려는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달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이 떠올랐다. 공격이나 압박을 받을 때 자신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녀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는 문제를 함께 논의했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줄 누군가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녀는 삶이 힘겨워질 때마다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갈망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까지 깨달았다. 보호에 대한 욕구가 애정생활의 본질적인 한 가지 요소임을 인식하면서 클리어는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해로 보이지 않는 이 욕구가 포괄하는 요구의 범위와 역할이 한참 후에야 명확해졌다. 이에 관한 첫 번째 통찰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진행된 마지막 통찰, 즉 그녀의 개인적인 종교에 관한 통찰과 비교하면 흥미로울 것이다. 첫 통찰은 다소 비상적이긴 하지만은 클리어의 의존성에 처음으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보호의 욕구를 보면서도 아직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고, 따라서 그녀의 문제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또한 위대한 남자의 백일몽에 나타난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단순한 보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키는 모든 자료를 무시했다. 다음으로는 이날 기록에는 6주 후의 날짜가 적혀있다. 클리어가 그 몇 주 안에 작성한 기록에서 새로운 분석 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성 있는 자기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혼자가 아닐 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혼자 즐기려 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비록 같은 종류 일을 하더라도 집보다는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훨씬 더 능률이 올랐다. 이 기간에 그녀는 관찰 내용에 이해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최근의 발견에 대한 후속 작업을 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발견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그녀가 그것을 추가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놀라운 일이다. 그녀가 피터와의 관계를 자세히 조사하면서 보인 주저하는 태도와 관련해 본다면 최근의 발견으로 자신의 의존성을 깨닫는 데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녀를 저격해서 분석을 재개하도록 한 것은 피터와 함께했던 어느 저녁날 일어난 갑작스럽고 급격한 기분 전환이었다. 뜻밖에도 피터는 선물로 예쁜 스카프를 준비했고 매우 기뻐했다. 다음날 그녀는 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녀는 큰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보다 찬란한 새, 아름다운 새는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사라졌고 그녀는 불안하고 초라하는 느낌이 함께 깨어났다. 아직 잠에서 깨어지 않았을 때 그녀에게 새가 날아갔다는 거절이 떠올랐다. 그녀는 곧바로 피터를 잃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떠오른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직관적인 해석을 하게 해주었다. 누군가 피터를 절대 정착하지 않는 새라고 불렸다. 피터는 잘생겼고 춤도 잘 춘다. 새가 가진 아름다움에는 어딘가 비현실적인 점이 있었다. 브루스에 대한 기억, 그녀는 브루스에 피터가 갖지 않는 자질이 있다고 믿었다. 피터 역시 그녀가 미화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주일학교에서 부른 노래 중에서 예수의 날개 아래 주의 아이들을 보호해주기를 청하는 게 가사. 따라서 피터를 잃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첫 번째 생각은 새가 날아가는 것, 그녀를 날개 아래로 데려갔다가 떨어뜨리는 새. 두 번째 생각은 노래뿐만 아니라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느낀 추락하는 기분으로 암시되었다. 예수가 주의 날개로 데려간다는 상징에서 보호에 대한 욕구라는 주제가 다시 시작이 된다. 이후에 전기를 고려해볼 때 정기적인 상징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하다. 그녀는 자신인 피터를 미워했다는 암시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그녀가 이 가능성을 보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녀가 해석을 내리는 주제 피터를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꿈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필연적인 결말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하며 중요한 것으로 깊이 여겨졌다.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여러 반응이 갑자기 투명하게 잘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또 그것이 핵심적인 요인의 정서적인 경험이자 지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첫 번째로 그녀는 전날 밤에 자신이 실망한 이유가 단지 피터가 같이 보내는 휴가에 관한 이야기하기를 꺼렸기 때문이 아님을 알았다. 열정이 없는 피터의 태도에서 그가 그녀를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일었고, 이 두려움은 그녀에게 피로함, 냉랭함을 불러왔으며 꿈을 저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녀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짜증이 났던 온갖 경우들이 떠올랐다. 또 전날 그랬던 것처럼 그날만한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우울해졌던 과거의 온갖 상황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 반응들이 다른 요인들과 연관성과 별개로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피터가 늦으면, 피터가 전화하지 않으면, 피터가 클리어보다도 다른 일에 몰두해 있으면, 피터가 피하면, 피터가 긴장하거나 짜증스러워하면, 피터가 성적으로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녀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언이나 똑같은 두려움이 유발되었다. 그녀가 피터와 함께 있을 때 이따금 짜증이 폭발했던 것도 사소한 불화 때문이거나 그가 늘 비난하듯이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는 욕구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을 이해했다. 영화에 대한 의견이 다르거나 피터를 잃어야 할 때, 짜증이 날 때,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소한 일들의 분노가 따랐던 것도 그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혼자일 때 느끼는 공허한 감정을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짓기는 했지만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지점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혼자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던 것일까? 아니면 그녀에게 고독은 곧 버려진다는 것을 암시한 것일까? 이 부분은 분석은 실제로 자신의 마음을 다 빼앗아간 두려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똑바로 보여준다. 클리어가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 두려움이 피터와의 관계에서 일으킨 장애를 확인했다는 것은 확실한 진전이었다. 이 통찰과 보호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이전 통찰 사이에서 두 가지 연관성이 있다. 두 발견은 모두 관계가 얼마만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클리어는 아직도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깊이 사랑이라고 여겼던 게 실은 신경증적인 의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두려움의 의존에서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도 도저히 인식할 수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는 혼자 있을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과 관해서 떠올린 엉성한 질문들을 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깨달음보다도 더 적절했다. 스카프를 받았을 때 크게 기뻐했던 일에 관한 클리어의 분석은 어느 정도 정확했다. 클리어가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했던 일과 관련한 다른 요소들을 감지한 것은 약 일주일 후였다. 그녀는 보통 영화를 보면서 울지 않았지만 이 특별한 저녁에 비참한 상태에 있는 한 여자가 예상치 못한 도움과 호의를 받는 모습을 보자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렇게 하자 그녀의 연상들이 서로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대모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소위 안겨주는 장면에서 항상 울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스카프를 받았을 때의 기쁨이 그녀에게 다시 떠올랐다. 다음 기억은 그녀가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크리스마스나 생일에 선물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한편은 남편의 사업상 같은 지역에서 그 두 남자는 그녀가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양장점으로 갔고 그녀는 두 벌의 드레스 중에서 어떤 것을 고려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남편은 너그러운 몸짓을 하더니 두 벌 옷을 사자고 제안했다. 비록 이런 행위가 전적으로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지나치고 깊이 했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의 수들을 특히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너무 강력한 증거를 마주한 범죄자처럼 상당히 당황스러운 기분이었다. 그녀가 생각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독신주의를 밝힌 남자친구가 여자의 사랑은 남자를 착취하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을 여겼다.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이 역겹다고 말하며 자신을 크게 놀라게 한 친구 수잔도 떠올렸다. 수잔은 사랑은 좋은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 각자 자신의 몫을 다하는 정직한 거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수잔이 감정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데 너무 열심인 게 냉소적이라고 여겼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자신은 유무형의 선물이 은쟁반에 담겨 내 앞에 놓일 거란 기대감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는 무언가를 순진하게 사랑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확실히 전혀 예상치 못한 통찰이었다. 그녀는 놀라운 발견에 고통스러웠지만은 크게 안도감을 느꼈고 그녀는 자신이 한 발견에 너무나 압도되어서 출발점이 된 사건, 저의 영화를 보며 울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날 다시 그 사건으로 돌아갔다. 다음 2주 동안에 클리어는 여러 방향에서 그녀의 통찰을 따라갔다. 최근에 떠오른 일련의 연상을 훑어보면서 그녀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선물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어도 하나의 단서는 그녀가 백일몽에 대해서 적은 마지막 진술,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다는 말에 있다고 느꼈다. 여기서 그녀는 이전 분석 작업을 통해서 친숙해진 영토로 들어섰다. 그녀가 추구한 또 다른 방향은 수용적이고 기생하는 태도의 이면과 관련이 있었다. 다른 날 그녀는 엄청난 기쁨으로 우울로 기분이 급변했던 저녁의 기록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피로와 관련해 있을지 모르는 다른 요소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피로가 단지 불안해서만 야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좌절한 데 대한 억압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 궁금했다. 이 분석은 피터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더 적극적으로 그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그의 소망을 고려했고 단순히 수용하는 태도만 버렸다. 또한 갑작스럽게 짜증을 폭발시키는 일은 완전히 그만두었다. 그녀가 그에게 하는 요구가 누구로 들었는지 아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적당히 완화되었다고 가정해야 합리적일 것이다. 이번에는 붙일 말이 없을 거일 정도로 클레어가 완전히 정면으로 그녀의 발견을 마주했다. 그녀가 사랑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였다. 사실 그녀는 주로 무형의 것들에 기대를 품었다. 그녀는 욕심이 많다는 증거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탐욕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심지어 선물을 받는 것이 구체적 면에서 떨어지긴 해도 더 중요한 기대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싶다. 몇 주가 지나자 피터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원만해졌다. 둘은 마침내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그가 오랫동안 우유부단하게 굴었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는 기쁨은 대부분 망쳐버렸지만 모든 것이 정해지자 그녀는 다시 휴가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떠나기 며칠 전에 피터는 그녀에게 사업이 너무 불안정한 상태라 한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클레어는 처음에는 화가 났고 나중에는 절망에 빠졌다. 피터는 그녀가 비합리적으로 본다고 꾸짖었다. 그녀는 비난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가 옳다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마음을 가라앉힌 그녀는 차로 3시간밖에 안 걸리는 류스티에 혼자 가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피터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었다. 피터는 대놓고 이 합의안을 거부하지 않았지만은 조금 망설인 뒤에 그녀가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자신도 기꺼이 동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스러운 일마다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고 그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기에 앞으로도 마찰만 예상되니 그녀가 자신을 빼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클리어는 다시 절망에 빠졌다. 피터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휴가의 마지막 열흘을 그녀와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그날 저녁은 끝이 났다. 클리어는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다. 내심 피터 말에 동의하면서 그녀는 일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만족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클리어는 자신이 처음 내보인 분노의 반응을 분석하려고 애썼다. 그 사이에 그녀는 3가지 현상이 떠올렸다. 첫 번째는 그녀가 어렸을 때 선교자 역할을 했다고 놀림을 받았던 것이 있었다. 선교자? 이전에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놀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살펴본 적이 없었다. 놀림을 그저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제 처음으로 그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과 그녀가 실제로 차별을 받았다는 것, 그들이 그녀를 놀림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그녀에게 분명히 전해졌다. 그런 뒤에 그녀는 5살 무렵의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오빠와 친구와 함께 놀겠는데 어느 날 그들은 그들에게 자신이 놀던 어느 차원의 은밀한 골에서 강도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고 초원 근처에 갈 때마다 들들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은 그녀가 이야기에 쏘아 넘어갔다며 비웃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난번에 도방형 갑판 뒤에 기괴한 쇼가 있었던 외국 도시가 나온 꿈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제는 이 상징들이 일시적인 분노 이상의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피터에게 무언가 거짓되고 믿지 못할 면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는 항상 옳고 항상 우월하고 항상 능으로 역할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다. 자기 안에 박혀 있었고 그가 그녀의 소망대로 따른다면 그것은 사랑과 간대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 때문이었다. 그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서 아주 미묘하게 잔혹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제야 그녀는 전날 밤에 자신의 반응에 실망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터가 자신의 감정을 냉담하게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소식을 그녀에게 전했을 때 그에게서 어떤 부드러움도 안타까움도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심하게 울었고 저녁이 끝날 무렵에야 그는 다정하게 변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가 정면으로 고통을 감당하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때 클리어는 피터가 암묵적이나 확실하게 약속을 끝내지 않았던 여러 사건을 떠올렸다. 그녀는 피터의 이런 행동이 더 중요하고 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피터가 그녀 안에 깊고 영원한 사랑의 환상을 만들어냈지만은 정작 그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안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마침내 클리어는 그녀가 초기에 꾼 꿈 이전에 떠올렸던 연상들, 병을 앓고 나서 사랑에 식어버린 친구 아일린과 여인 주인공이 남편과 소원함을 느꼈던 소설에 관한 이 생각을 떠올렸다. 이제 그녀는 이러한 생각들이 짐작했던 것보다도 더 진지하고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가 진심으로 피터에게 벗어나고 싶어 했다. 여기서 클리어의 발견은 발견이 아니라 의견이 더 지배적일 수 있다. 그녀는 피터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는 것에 한참 깨닫지 않았던가? 그녀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피터를 신뢰할 수 없는 정도로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클리어가 채택한 분석 경력의 장점은 그녀가 자신이 가진 문제의 근원을 가장 먼저 내면에서 찾았고 클리어가 분석 작업전 과정에 걸쳐 수집한 피터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성격을 분석한 그녀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적절했다고 나는 추정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었다. 피터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녀에게서 벗어날 작정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사랑과 확신이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아직 두 가지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피터라는 그림을 명확히 그리고자 했던 그녀의 노력은 왜 거기서 멈췄을까? 그리고 그녀는 피터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았을까? 이렇게 끈이 남아있었던 탓에 헤어지자고 했던 클리어의 소망을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그와 떨어져 있는 동은 불행했고 그가 그녀에게 오자마자 그의 매력에 굴복했다. 또한 그녀는 여전히 혼자가 된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그에 대한 기대를 저리고 더 많은 단념했다. 하지만은 그녀의 삶은 여전히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3주 후에 그녀는 마그리 브룩스라는 이름을 웅글거리며 잠에서 깼다. 자신이 꿈을 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의미를 즉시 알았다. 마그리는 결혼한 친구였는데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존엄성을 무자비하게 짓밟히면서도 애처롭게 그에게 의지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를 비꼬았다. 남편에게는 정보들도 있었는데 한 명은 집에까지 들어오기도 했다. 마그리는 절망이 빠졌고 클리어에게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하지만은 그녀는 매번 화해했고 여전히 자기 남편이 최고일 것이라고 믿었다. 클리어는 마그리의 그런 의존성에 몹시 놀랐고 그의 모자란 자존심을 경멸했다. 그런데도 클리어가 마그리에게 하는 조언에는 오로지 남편을 붙잡아두거나 되찾는 방법만 있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결국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클레어는 그 남자가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마그릿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의 뜻이었다. 이제 클레어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마그릿이 그를 떠나도록 격려했어야 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